안녕하세요. 오랜 감기 끝에 비염 증세가 남아있기는 한데 이제 읽어둔 작품이 더는 없어서 코맹맹이 소리로 부득이하게 시작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요. 1986년에 묶여진 책 한국 우수추리 단편 모음집 2권에 있는 작품 중 제가 소개해 드릴 마지막 작품입니다. 유우재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참 됐죠. 1991년에 나왔는데 이 작품의 원작자이고 또 각색자이기도 했던 80년대 90년대를 풍미했던 장편 추리 소설 전문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물론 단편이고요. 제목이 2시 10분의 비밀인데요. 당연히 새벽 2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새벽 2시라는 것은 이제 통금이 해제된 지 아직 10년이 채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밤입니다. 요즘의 새벽 2시하고는 다르다는 점, 그 점만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우재 추리소설 2시 10분의 비밀. 악사들이 마지막으로 출입문을 빠져나갔을 때 전자시계는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홀 안에 남아있는 손님은 그 혼자밖에 없었다. 그는 반쯤 남은 위스키 잔을 앞에 놓고 스탠드 데스크의 높은 의자에 걸터앉아 진열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열장의 술병들 뒤로 썰렁한 홀의 내부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의자를 올려놓고 있는 종업원들의 바쁜 움직임이 보였다. 조금 전까지 그의 술 시중을 들던 20대가량의 여자 바텐더가 피곤한 모습으로 턱을 고인 채 물끄러미 그들을 보고 있다. 텅 빈 실내는 을씨년스러웠다. 밝은 장식등 몇 개가 영롱한 빗무리를 뿌리며 천천히 돌고 있을 뿐 대체로 어두운 편이었다. 그는 그 홀에 남아있는 마지막 손님이었다. 나직이 흐르던 음악마저 꺼졌고 종업원들이 테이블을 건드리는 소음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피고 있던 담배를 비벼 끄고 앞에 놓인 반잔의 위스키를 마저 마셨다. 그리고 술잔 옆에 놓인 계산서도 보지 않은 채 한 장의 지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출입문을 향해 잠자코 걸어갔다. 거스름을 셈하려던 바텐더와 홀을 정리하던 종업원들이 그의 등을 향해 작별 인사를 했다. 문을 열고 막 나서려던 그가 우뚝 멈춰섰다. 그는 웃지 않았다. 무엇을 두고 나온 사람처럼 잠깐 뒤돌아봤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홀을 나갔다. 외부로 통하는 계단 위로는 낡기는 했지만 그래도 빈틈없이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었다. 양쪽 벽면도 천박스럽게 보이는 현란한 내부 치장제들로 꾸며져 있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다. 차도로부터는 약간 들어와 있는 골목길이었다. 그 골목길은 여러 종류의 술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유흥가였다. 그는 골목길을 천천히 가로질러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다방으로 들어섰다. 24시간 영업이라고 쓰인 아크릴 간판이 2층으로 오르는 입구에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창가 쪽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방금 전 그가 나왔던 지하 스탠드바 자이언트의 밝은 네온 사인이 어두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차를 시킨 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2시를 알리는 괴종 소리가 울렸다. 그는 흘깃 손목시계를 본 다음 수첩을 포켓 속에 집어넣었다.
몇 명 안 되는 손님이 앉아서 비디오를 보고 있을 뿐 다방 안은 한산했다. 다시 10분쯤 흐른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느릿느릿 테이블 사이를 지날 때에도 그에게 주의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방을 나왔다.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간판의 불빛도 모두 꺼졌기 때문에 골목길은 어두웠다. 그는 코트깃을 세웠다.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술집 입구에 이르러 그는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두운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고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은밀한 동작으로 입구로 들어섰다. 그는 하나하나 계단을 밟으며 아래로 내려갔다. 계단이 끝나는 곳 지하 스탠드바의 출입문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매우 컴컴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물쇠를 꺼냈다. 그것으로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그의 동작은 민첩해서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또 다른 쪽 주머니에서 조그만 용기 하나를 꺼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뚜껑을 돌려 열더니 그는 안에 든 액체를 조금씩 바닥으로 뿌리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액체는 방울방울 떨어져 내리며 바닥에 카페트를 적셔갔다. 그는 서너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어두운 계단 복도에서 불빛 한 점이 가물가물 켜졌다. 불빛은 희미하게 주위를 밝히고 있었다. 이윽고 불꽃이 커다랗게 살아오르자 그는 그것을 거무술에 액체가 묻어있는 카페트 위로 갖다 댔다. 불꽃이 카페트 위로 옮겨붙으며 액체를 따라 순식간에 번져들기 시작했다. 불꽃은 빨간 뱀처럼 빠른 속도로 계단을 기어내려가고 있었다. 그 불꽃은 스멀스멀 기어서 출입문의 아래쪽 틈으로 사라졌다. 그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주위를 살핀 후 태연한 태도로 입구를 나와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조간 S일보 지상에는 그 사건에 관한 기사가 사회면 특종으로 실려 있었다. 지하 스탠드바의 불, 잠자던 남녀 종업원 6명 소사, 불에 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6일 새벽 2시경 Y동 275의 2 지하 스탠드바 자이언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내부 35평이 전소됐다. 이 사고로 영업을 끝낸 뒤 홀에서 잠자던 남녀 종업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사의 한쪽에는 술집 내부의 평면도와 사망한 종업원들의 인적사항, 재산 피해 정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사건을 취재한 S일보 사회부의 C 기자는 이런 종류의 지하 술집에 관한 실태 조사까지 곁들여 예방 대책에 대한 경각심마저 고취시키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현장 검증 결과 홀의 중앙에 넘어져 있는 석유 난로를 발견했다. 별다른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한 경찰은 과열된 난로에서 옮겨 붙은 불꽃이 카페트로 번지며 순식간에 술집 내부를 태운 것으로 보고 일단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이 불분명하고 골치 아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불과 사흘 후 또 다른 화재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S일보 기사 제목은 사흘 전의 첫 화재 사건을 염두에 둔 듯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었다. 화재의 속수무책, 불만 나면 화장터로 변하는 지하 술집. 다음은 기사 내용이다. 29일 새벽 2시경 Y동 12번지 지하 민속주점 번지 없는 주막에서 화재 발생. 영업을 끝내고 내실에서 잠자던 남자 종업원 2명 사망.
사흘 전 불이 난 지하 스탠드바에서는 불과 5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이 두 개의 화재 사건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 사건들을 계획 방화의 관점에서는 보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미제 강력 사건들이 산재해 있었고 더구나 빈번한 데모 진압 출동 등으로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탓이기도 했다. 수사는 또다시 흐지부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드디어 세 번째 화재 사건이 터졌다. Y동을 덮치는 화막, 보름새 새 집 잇따라. 이것은 12월 12일자 조간 K신문의 사회면 헤드라인이었다. 12일 새벽 2시경 Y동 유흥가에서 세 번째 화재가 발생했다. 장소는 또또아라는 경양식 겸 지하 술집이었는데 이 사고로 잠자던 종업원 2명이 불에 타 소사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하순경 같은 Y동에 위치한 한 스탠드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이후 보름새 일어난 연쇄 화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연말 대목을 앞두고 있는 Y동 일대 유흥업소들은 불안한 가운데 예방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세 개의 연속된 화재 사건에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되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다. 첫째, 세 집 모두 출입 통로가 하나뿐인 지하 술집이었다는 점. 둘째, 영업을 끝낸 종업원들이 내실에서 한창 고난 잠에 빠져 있는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 셋째, 모두 Y동 유흥가라는 장소의 인접성과 불과 보름을 사이에 두고 발생했다는 시차의 계속성 등이었다. 다만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전기한 두 사건의 경우 조간 S일보가 특종으로 보도했던 것에 비해 이 세 번째 사건은 그 경쟁지인 K신문이 특종을 올렸다는 것 정도였다. 경찰은 세 번째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검증을 해봤지만 이 사건 역시 뚜렷한 발화 요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넘어진 석유난로라든가 과열된 석유난로에서 카페트로 옮겨붙은 불꽃의 탓으로 돌릴 수 없었다. 그러기에는 어딘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화재 사건을 연결선상에 놓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모든 요인들이 좀 더 뚜렷한 형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지하 스탠드바 자이언트의 첫 화재 사건은 막이 오르기 전에 연주되는 서곡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 뒤로 이어지는 전율할 만한 연속 방화 사건의 발단부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경우 범인의 목적은 단순히 방화에 있었던 게 아니라 종업원들을 살해하려는 데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유일한 통로인 출입구에 방화를 함으로써 깊은 잠속에 빠져있는 종업원들을 몰살시키려는 냉혹한 계산이었는지도 모른다. 경찰의 추리는 거기까지 진전했다. 그렇다면 그 동기는? 종업원들을 집단으로 몰살함으로써 범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그러나 경찰의 추리는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떤 합당한 동기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혹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술집을 없애버리려는 거대한 야심을 가진 어떤 철학적 미치광이 소행은 아닐까? 동기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거듭되던 끝에 누군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신빙성 있는 생각이 못되어 그대로 묵살되고 말았다.
물론 경찰은 상습 방화 전과자의 리스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들을 연행해서 취조하고 협박에 회유까지 곁들여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별다른 용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상습 방화자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지하 주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종업원을 소각 처분해야 할 아무런 까닭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곧이어 이어질 또 다른 화재를 생각하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다. 더구나 신문은 연일 그 연쇄 방화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경찰의 무능을 힐책하는 시민의 원성은 높아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상부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고심도 Y동 유흥가의 업주들에게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경찰에게 있어 그것은 골치 아픈 사건뿐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목을 때가 근지럽고 가슴이 뜨끔거리는 생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수시로 종업원들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철저한 주의를 주었다. 그것도 믿기지 않을 때에는 직접 술집에서 기숙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그들은 물을 가득 채운 양동이 여러 개와 단단한 몽둥이 하나를 준비해 놓고 밤을 꼬박 새우며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힘으로 지켰다.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한 Y구 Y동은 매우 복잡하고도 거대한 지역이었다. 도도히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를 가운데 두고 도심과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그곳은 행정구역상 생산적인 공업단지로서 건실한 출발을 시작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대개의 공업도시가 그렇듯이 Y구 Y동 또한 애초의 기능과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차츰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즉, 생산이 늘어나고 늘어난 제품의 원활한 유통이 필요해지며 Y역이 생겼다. 그 역을 통해 일거리를 찾는 노무자들이 속속 몰려들며 어느새 상주 인구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다. 그랬어도 경기가 좋았던 탓에 그들의 수입은 괜찮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은 먹고 살기 위해 거주하는 객지일 뿐 그들의 외로움은 깊어갔다. 이런 소문이 은밀하게 건너뛰며 또 다른 한 무리의 인간들이 Y역을 향해 몰려들었다. 팔다리의 근육 대신 또 다른 인체의 근육으로 먹고 사는 일단의 노무자들이었다. 그들은 Y역전을 중심으로 사창가를 형성했다. 빽빽하게 들어찬 게딱지 같은 구석방에서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은밀하게 정액과 현금이 거래됐다. 그래서 Y구 Y동은 노동과 향락이 뜨겁게 공존하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차츰차츰 비대해지기 시작했다. 은행으로 가야 할 모든 기름때 묻은 지폐들이 술장수의 손금고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목로주점은 돼지갈비집이 되고 돼지갈비집의 낡은 건물이 헐린 자리에는 현대식 빌딩이 들어섰다. 지하 룸살롱, 1층 다방, 2층 스탠드바, 3층 캬바레. 그런 빌딩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자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투기가 성행했다. 생산을 위한 공장들은 보다 땅값이 저렴한 변두리로 밀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애초에 생산도시로 출발했던 Y구 Y동은 소비향락형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모두가 불과 3년 이내의 일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익히 보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미리 그곳에 짜투리 땅이라도 사두었더라면 지금쯤은 거부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은 공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것이었다. 얘기가 엉뚱하게 된 것을 용서하라. 사실은 Y구 Y동 Y경찰서 산하 Y파출소에 근무하는 P라는 경찰에 대해 얘기하려던 것이 빗나갔다. 경찰관 P로 말할 것 같으면 연수를 끝내고 이제 갓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한 지 2달도 채 못 되는 이를테면 풋낙이었다. 그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경찰관이 되기를 꿈꿔왔던 젊은이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보다는 고위직 사법관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러나 5번의 사법고시 실패 끝에 그는 결국 경찰관이 된 것이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자기의 가슴 속에 뜨거운 야심을 가진 젊은이였다. 더욱이 자기와 함께 공부하던 녀석들이 지금은 어엿한 검사나 판사가 됐는데 그에 비해 자신은 일개 말단직 경찰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참담한 인생의 비애를 느낌과 동시에 그러한 야심이 더욱더 타오르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빠른 출세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 길만이 모든 실패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다. 그가 첫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그 공포의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따라서 P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지구상에서 술집을 없애려는 어떤 미친 철학적 광인의 의견을 제시했던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는 차가운 초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Y동 유흥가의 골목길에 허름한 작업복을 걸친 채 군고구마를 굽고 있었다. 그는 변장한 채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다 떨어진 털장갑에 날개 달린 개털 모자를 눈썹 위까지 잔뜩 내려쓰고 그는 Y동 골목길을 오가는 인파를 주시하고 있었다.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는 온갖 패거리들이 거들먹거리며 자가용을 타고 와서 의젓하게 술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노라면 그는 일말의 비애감마저 느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날고구마 몇 개를 골라 불구덩 속에 집어넣었다. 놈을 잡아야 해. 그 수밖에 다른 수는 없어. 그는 몇 번이고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세인의 관심이 쏠린 연속 방화 사건의 진범을 자신의 솜씨로 잡아서 눈부신 승진과 함께 빠른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 그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처량함과 추위를 한꺼번에 잊으려고 애썼다. 자정이 넘고 2시가 가까워지면서 경찰관 P의 두 눈은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Y동 유흥가 일대에는 요소요소의 사복경찰관들이 잠복하고 있었다. 2시 가까운 시각. 그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찰관들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그 외에는 정복 차림의 방범대원이나 신문사에서 파견된 사건 기자 몇이 어른거렸다. 그래서 그 시각 그 부근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인물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불심 검문을 받아야 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5-6번은 받아야 할 정도로 엄중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른 점이 없었다. 북적거리던 골목길도 자정이 넘으면서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해 2시경이 가까워졌을 때에는 거의 지나다니는 술꾼들은 보이지 않았다. 서로 낯이 익은 경찰관들과 기자들이 으슥한 골목길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들은 은밀하게 눈인사를 주고받았다. 이를테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신호였다. 경찰관 P도 골목의 한 귀퉁이에서
자기의 리어카를 지키고 있었다. 거의 2시가 가까워오고 있는 시각이었고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골목길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간 4명의 동료 경찰관이 지나갔고 얼마 후 경찰서장과 이 지역구 출신 여당 국회의원이 함께 다녀갔다. 그리고 방범대원 1명이 리어카 옆에 선 채로 군고구마 1개를 까먹고 간 다음 마지막으로 K신문 사회부 기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피에게 담뱃불을 빌며 무슨 이상한 낌새가 없는가고 물었다. 피는 그와 함께 담배를 피며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서로 담뱃불을 나눠 붙이고 막 헤어지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동료 경찰관 1명이 난데없이 뛰어와서 소리쳤다. 그들은 이제 막 불을 붙인 담배를 밟아 끄고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사방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이 일시에 우르르 골목길을 뛰어가는 소리로 조용하던 골목길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다. 피는 누구보다도 재빨리 현장을 향해 달려갔다. 과연 그대로였다. 차도로부터 상당히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한 살롱의 입구로부터 자욱한 연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였다. 제길 또 당했군. 귀신 같은 놈. 피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다행히 이번 경우 종업원들이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었던 탓에 불길이 크게 번지기 전에 불을 끌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K신문은 이번 방화 미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눈뜬 봉사에 부러진 지팡이라는 사설을 통해서는 사정없이 무능한 경찰을 매도해댔다. Y동 업주 친목회로부터의 원성도 높아만 갔고 상부로부터는 질책이 끊이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장이 시경 국장에게 불려가 만일 일주일 내에 범인을 잡지 못하면 옷을 벗어도 좋다는 각서까지 썼다는 소문이 선회에서 나돌았다. 시경 국장이 지휘봉으로 경찰서장의 아랫배를 쿡쿡 찌르고 구둣발로 사정없이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믿는 직원이 50%, 믿지 않는 직원이 50%여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과열된 석유난로에서 튄 불똥이 곧 자기들의 카페트로 번져들 것이라는 불안하지만 명백한 사실만이 남아있었다. 말하자면 훌륭한 지휘계통으로 이루어진 집단사회에 소속된 경우라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비장한 운명극의 한 씬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시경국장의 구두 끝에서부터 시작해 경찰서장의 구두 끝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은 각 관할지서의 파출소장, 또 다음은 파출소장 예하의 각 차석들의 구둣발은 또 그 아래에 말단 경찰관들의 정강이까지 이어졌다. 일종의 무차별한 연쇄 반응이 확산될수록 다만 그 구둣값이 저렴하고 덜 반짝인다는 이외에는 거의 처음과 비슷한 강도로 각기의 정강이를 때려댔다. 결국 그렇게 전해진 충격은 말단의 정강이를 타고 발목을 지나 구두 밑창을 통해 시멘트 바닥 속으로 흡수됨으로써 겨우 멈춰졌다. 피도 맨 마지막 구두를 신고 있는 말단 경찰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무릎을 절뚝이며 적당히 상관의 눈치를 보아 숙직실로 들어갔다. 벌써 그곳에는 2명의 동료가 먼저 와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한숨만 쉬다가 담배를 한 가지씩 꺼내 나눠 피며 서로를 위로했다. 말단으로서 견뎌야 하는 비애감은 비애감대로 따로 접어두고서라도 그럴수록 경장 피의 의부는 더욱더 타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자기가 걷어찰 수 있는 정강이는 범인의 그것밖에는 없다고 사료됐다. 잡자. 내 손으로 잡자. 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놈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차주는 거다. 피는 이번 사건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손으로 해결해 크게는 경찰의 공신력을 높이고 개인적으로는 승진과 그 밖의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안달과도 같은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될 운명 때문이었는지 어느 쪽이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피는 머지않아 자신이 범인을 체포할 것만 같은 강렬한 예감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그런 갑작스런 열기에 빠져 피는 집요하게 그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비록 고시에는 5번이나 실패를 했어도 그는 자신의 머리가 그다지 나쁜 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온갖 추리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잠복해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만큼 어설픈 것도 없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범행을 유유자적 저지를 수 있는 놈이라면 틀림없이 높은 지능과 무서운 담력을 지닌 냉혹한 녀석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좋다. 누구 머리가 센지 그럼 한번 부딪혀 보자. 그는 그때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적어보았다. 범행 1. 85년 11월 26일 2시경 지하 스탠드바 자이언트 종업원 6명 사망. 범행 2. 85년 11월 29일 2시 20분경 민속주점 번지 없는 주막 종업원 2명 사망. 범행 3. 85년 12월 12일 2시 30분경 경양식겸 지하술집 또또와 종업원 2명 사망. 범행 4. 85년 12월 22일 2시 15분경 2층 카페 술과 장미의 나날들 발화 초기에 발견 진화됨. 그런데 얼마 동안 그 리스트를 들여다보고 있자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다. 즉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에 주의가 쏠린 것이다. 4가지 사건이 모두 다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30분간에 저질러진 점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벽 2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 30분간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쩌면 이 기이한 시간대의 비밀을 해명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양 여겨졌다. 이제까지 아무도 이 시간대에 주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였다. 그렇다. 비밀은 바로 이 시간대에 있다. 이것은 편의상 우연히 선택되어진 시간이 아니다. 적어도 범행의 필연적 이유 때문에 범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시간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범인은 도대체 왜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골라서 범행을 저질러야만 했을까? 추리가 계속될수록 점점 뚜렷하게 정확한 시간대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한다면 범행 그 자체는 발견 시간보다 어느 정도 이른 시간에 이미 저질러졌다고 보아야 옳다. 그렇다면 2시에서 2시 10분 사이? 2시 10분.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 2시 10분만 되면 방화광이 되는 그 미친 녀석은 과연 누구일까? 동기는 또 무엇일까?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한다는 전설 속의 늑대인간처럼 월경 때만 되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어느 양갓집 교수처럼 그 녀석은 다만 2시 10분만 되면
불을 지르고 싶은 미치광이가 되는 것일까? 도대체 그 동기가 뭐란 말인가? 만일 이 시간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범인을 잡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이상한 확신마저 그는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시간의 비밀을 해명해낸단 말인가? 그는 집요한 성격의 사나이였다. 한번 이런 단서에 착안하자 하루 24시간 중 단 1초도 이 상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식사를 할 때나 잠복 근무를 하고 있을 때나 혹은 소변을 볼 때 떨어져 내리는 오줌줄기를 내려다보면서도 그는 오로지 이 점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드디어 그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 시인에게는 영감의 순간이라 불러야 옳고 발명가에게는 황금의 번뜩임이라고 불러야 옳을 그런 해결의 실마리가 순간적으로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났던 것이다. 경찰관인 그에게 그건 승진과 포상을 예고하는 호루라기 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는 그때 석간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활자를 읽고 있던 건 아니었다. 조금씩 머릿속이 가렵더니 번개처럼 그 생각이 스쳐갔던 것이다. 그는 들고 있던 신문을 떨구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자기의 직장을 빠져나와 가까운 공중전화로 달려갔다. 그는 다이얼을 돌린 다음 평소 안면이 있는 S일보 사회부의 C 기자를 찾아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사실을 그에게 문의해 보았다. C 기자의 답변은 과연 그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맙단 인사도 잊은 채 성급히 수화기를 놓았다. 이제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다. 시간대의 비밀을 밝혀내자 과연 그의 예상은 적중해서 범인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었다. 범인은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틀림없이 범인은 그놈이다. 그는 짐짓 태연한 태도를 꾸미며 직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방금 알아낸 비밀을 동료 중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공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까지는 약간 주저되는 바도 있었다. 실수로 이런 자기 생각을 함부로 발설했다가 만에 하나 사실과 생각이 다르다면 그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잡기 위해서 이 조급한 자랑거리를 가슴에 꾹 간직해두고 시간을 기다렸다. 결정적인 상황에 범인을 완전히 올가미에 가두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짜면서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여러모로 범인을 꼼짝없이 체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그러나 몇 번이나 이런 그의 사건을 해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칭찬에 대한 희열이 방해했다. 그가 이렇듯 자기의 생각에 몰두하고 있을 때 어느 틈엔가 S일보 사회부 기자 C가 찾아왔다. P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뭔가 낌새를 눈치채었던 것이다. P는 처음에 내심 시침을 떼고 모르는 척했다. 그러나 기자들이란 여간 근성이 끈덕진 자들이 아니었다. 그가 몇 번이나 회유하고 설득하고 강압해대는 바람에 P의 마음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어쩐지 C는 P가 믿고 있는 바를 그 자신보다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일견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는 P의 태도에서도 그는 사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P가 가지고 있다는 직감이 작용한 듯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다. 마침내 P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자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쁠 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그러는 편이 오히려 자신의 공적을 더 확고히 해주는 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때로 하급자의 공적을 그 위에 상급자가 가로채는 경우나 아니더라도 오직 상급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당한 공과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억울한 경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는 마침내 이 사건의 해결에 C를 끌어들이는 편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P는 기자 C에게 그 자신이 며칠 내에 범인을 체포해 보이겠다고 장담했다. 그랬어도 그는 자기가 추리해서 밝혀낸 비밀을 입 밖에 털어놓지는 않았다. 확실하게 범인을 체포한 다음에 그때 가서 내 추리 과정을 자세히 얘기해 줄게. P가 말했다. C는 믿기지 않는 듯 의심하면서도 어쩌면 지금은 터무니없이 들리는 P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P의 의견에 동조했다. 어쨌든 범인을 잡을 때까지는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두 사람만의 비밀로 간직할 것을 서로 굳게 약속하면서. P가 지목하고 있는 범인은 다름 아닌 M이었다. M. 그놈이야말로 연속 방화 사건의 진범이었던 것이다. P와 C는 그들의 합의된 사항에 따라 P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M에 대해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들은 M을 미행하고 추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초의 휴가도 끝나고 새해도 10일째 접어들었을 무렵 드디어 그들은 M의 수상쩍은 행동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지막 방화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 20일쯤 지나 경찰의 감시가 해이해지고 또다시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어느 화요일의 일이었다. P와 C는 어느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건너편 경양식집의 지하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다. 그들은 1시간쯤 전에 M이 그 지하 경양식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자정이 지났을 땐 대부분의 손님이 그곳을 나온 것 같았지만 그때까지도 M은 나오지 않았다. 그 후 다시 30분가량이 지나 손목시계가 12시 30분을 가리켰을 때 경양식집에서 나오는 M을 먼저 본 것은 P였다. C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P가 C를 툭툭 건드렸다. M은 태연한 태도로 경양식집을 나와 건너편에 있는 2층 다방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과연 누가 그를 범인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으랴. P는 멀어져가는 M의 뒷모습을 증오가 가득한 눈길로 쏘아보았다. M은 유유히 걸어 다방 입구로 사라졌다. 잠시 후 P는 2층 다방의 유리창가에 앉아 밖을 은밀히 내다보고 있는 M의 모습을 보았다. 2시가 지났다. P는 다방에서 가까운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C와 함께 M의 행동을 줄곧 감시하고 있었다. 드디어 2시 10분. 창가에서 일어나는 M의 모습이 보였다. 둘은 긴장했다. 곧 다방을 나온 M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보였다. M은 태연한 걸음으로 골목길을 가로질러 자정경 자신이 나왔던 그 경양식집을 향해 걸어갔다. 골목길은 어두웠고 이따금 지나다니는 행인 두엇이 눈에 띌 뿐 잠잠했다. M은 경양식집의 입구에서 다시 한번 주위를 살핀 다음 그림자처럼 계단으로 스며들어갔다. 둘은 잠깐 망설였다. 당장 뛰어가 그를 덮칠 것인가 아니면 방어하는 것을 확인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덮칠 것인가. 그들은 뒤쪽 방법을 택했다. 만일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한다면 모든 계획이 무의로 돌아갈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자신이 경양식집으로 그 시각 들어간 사실을 M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반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M은 그 정도로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의외의 인물이 아니던가. 드디어 그들은 은밀한 걸음으로 그 경양식집의 입구로 다가갔다. 벽의 한쪽에 몸을 바짝 기댄 채 안쪽을 봤지만 입구는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바짝 긴장한 채 입구에 붙어 서 있었다. 과연 희미하게나마 검은 그림자가 계단의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순식간에 그 아래쪽이 희미하게 밝아지면서 작은 불꽃이 보였다. 그들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입구를 막아섰다. 그러나 입구를 막아선 그들을 강하게 밀치며 한 사내가 뛰어난 것은 매우 짧은 순간의 일이었다. P는 달아나는 M을 뒤따르려고 했다. 그때 C가 그의 팔을 붙들며 말렸다. 그럴 필요 없네. 어차피 녀석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잡는 건 시간 문제니까 말이야. 그보다는 어서 불길이 퍼지기 전에 불을 꺼야지. C는 계단 안쪽으로 P를 잡아 끌었다. P도 얼른 그 말에 공감하며 그를 따라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불길은 계단의 아래쪽에서 이제 막 안쪽으로 번져 들어가려는 중이었다. 다행히 그들은 일찍 손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이제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믿었겠지? 숨을 헐떡이면서도 P는 자기의 추리가 합당했다는 기쁨에 들뜬 어조로 C에게 말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었나? 이젠 얘기해 줄 수도 있을 텐데. C가 물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에 기막힌 일치점 말일세. 새벽 2시 10분. 난 그 시간대에 주의를 했지. 새벽 2시 10분? 자네 아직도 모르겠나? 2시 10분이란 주간신문 시내판의 마감 시간 10분 전이란 말일세. 자네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나? 지난번 전화에서. 아, 그랬지. 그런데 그 2시 10분이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관계가 있었지. 자네도 방금 봐서 알겠지만 저자가 누군지 알겠지? 물론 알다마다 모를 리가 있나. 이제 범인이 엄중한 경계망 속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또 범행을 저지르고 유유히 잠적할 수 있었던 것도 여전히 범인의 윤곽조차 희미한 채 수사의 혼선만 조장했던 것도 모두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C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게, 과연 누가 저 녀석을 약질적인 연쇄 방화 사건의 진범이라고 꾸맨 듯 생각했겠는가 말이야. 범인을 바로 코앞에다 두고서도 말일세. 어? 그렇지. 제대로 말했어. 범인은 바로 우리의 코앞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범행 동기는 도대체 뭐였다고 생각하나? 과연 정신 이상에 지나지 않았던 걸까? C의 질문에 P는 천천히 고개를 저어 보였다. 아니, 내가 신문 마감 시간 얘기를 했잖아. 보라고. 녀석이 늘 2시 10분을 노린 거 말이야. 저 녀석은 바로 자네처럼 조간신문 사회부 기자가 아니야. 어? 아, K신문의 N기자 녀석이지. 그러니 동기는 단순해. 녀석은 바로 특종을 노린 거야. 아주 비열한 녀석이라고. 특종을 몇 건 올리면서 빠른 출세를 하려던 거지. 자네도 잘 알겠지? 신문 기자들의 특종에 대한 강박 말이야. 그렇지. 사건 기자 녀석들은 특종이라면 자기 할머니라도 교살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 맞아. 녀석은
특종을 낚을 사건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특종이 될 사건을 만든 거야. 보라고, 사건이 기사를 만든 게 아니라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었단 말이거든. 이야, 무시무시한 일이군. 독자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신문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 파렴치한 놈. 보게, 녀석은 마감 시간이 가까운 2시 10분에 불을 질러야만 했던 거야. 그래야만 경쟁사에 있는 경쟁자인 자네를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녀석은 범행 전 은밀히 범행 대상 장소에 잠입해서 그 안의 내부 구조라든가 종업원의 수, 또 그 밖의 술집 사정 등을 자세히 알아둔 다음에 자정경 술집을 나온단 말이거든. 그리고 범행 시간까지 2시간 남짓 동안 자신이 취재한 걸 바탕으로 데스크에 송고할 기사를 작성했던 거란 말일세. 기사 작성이 끝나면 2시 10분경에는 유유히 다방을 나와 범행을 저지른단 말이거든. 그리고 얼마쯤 잠적해 있다가 한창 불길이 타오를 때 허둥지둥 나타나는 걸세. 그땐 이미 불길이 거세져서 내부의 사정이 어떤지 다른 신문 기자 녀석들이 취재를 하려고 안달을 쳐봐야 소용이 없는 걸세. 하지만 녀석은 이미 내부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쓴 기사를 신문사로 바로 송고할 수 있었던 거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일세. 그렇게 몇 번만 다른 신문이 할 수 없는 특종을 건져 올리게 되면 녀석의 빠른 출세는 보장된 것이겠지. C는 잠자코 말이 없었다. 같은 기자의 신분으로 참담한 절망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참,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걸 깜빡 잊고 있었군. 서둘러 나가려 하던 P가 다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였다. 어쨌든 자네도 목격한 사실이니 증언할 때 도움이 좀 되죠. 더구나 자네는 특종을 올린 셈이니 자네한테도 그간의 수고가 헛되지는 않았을 걸세. 어때? 증언해 줄 수 있겠지? 물론! 하고 C가 대답했다. 증언해 주지. 주고 말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선 자네의 인적사항을 좀 간단하게 일러줄 수 있겠나? 내 인적사항? 그건 왜? 자네가 해결한 사건 아닌가? 그러니 자네의 무용담을 위주로 기사를 써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곧 유명해질 걸세. 그걸 깜빡 잊었군. 좋아. 우리 우선 밝은 대로 나가지. 그럴 시간이 없네. 시내편 마감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남았어. 10분 후면 윤전기가 돈다고. 그렇겠군. 그럼 여기서 그대로 부를 테니 받아 적게. 경찰관은 기쁨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자기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C는 그것을 받아 적었다. 사진 가진 거 있는가? 사진? 그래, 사진 말이야. 자네 사진도 아주 큼직하게 실어줄게. 마침 한 장 가지고 있네. P는 수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C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찍은 거라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 됐어, 좋아. 그럼 우리 나중에 만나서 따로 한잔 하세. 어서 나는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하고 자네는 자네대로 이걸 기사로 본사에 송고를 서둘러야 할 테니까 말이야. 빙긋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가려는 그의 팔을 C가 힘껏 움켜잡았다. 한 가지만 더. 뭐? 한 가지만 더 말해주게. 어떻게 해서 범인을 K신문의 M기자라고 생각했지? 그거라면 간단하지. 일단 2시 10분의 비밀을 알아내자 그간의 사건을 특종으로 다뤘던 녀석의 얼굴이 단박에 떠오른 거지. 더구나 마지막 사건 날 때는 녀석하고 함께 막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는데 그때 화재가 발생했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녀석은 그때 막 일을 저지르고 태연하게 나한테 다가와서 담배를 피웠던 거야.
그리고 화재가 발견되자 당황한 척 나하고 함께 다시 현장으로 뛰어갔던 거지. 알겠나? P는 말을 그치고 C의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C는 대꾸가 없었다. 잠시 후 쯧쯧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그거 참 중요한 실수를 거기서 하고 말았군. 실수? 무슨 실수? P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물었다. 자네 생각은 반은 옳았어. 하지만 자네의 실수를 얘기해 줄까? 얘기해 보게. 그동안 모두 몇 건의 사건이 있었나? 도합 4건이지? 맞아, 4건이야. 그런데 K신문 녀석이 특종을 올린 게 그중 몇 건이라고 생각하나? 4건 모두 그 녀석 특종이었지? 그게 바로 자네의 착각일세. 하긴 벌써 50여일이나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아니면 자네가 애초에 신문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탓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무슨 말인가 그건? 이 사건을 통해 난 중요한 인간의 어떤 고정된 성향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지. 성향? 그래, 성향. 간단하게 말해서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한 것이 M 그 녀석이 처음은 아니라는 걸세. 아직도 모르겠나? 자네의 실수를? 4건의 화재 중 처음 2건의 특종은 바로 내가 올렸던 것일세. K신문이 아니라 바로 S일보였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게. 뭐라고? 그렇다면 네 놈이? P는 흠칫 놀라 C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맞아, 나였어. 처음 2건은 내 짓이었지. M이란 녀석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 녀석은 내가 올린 2건의 특종 때문에 데스크로부터 수도 없는 질책을 받았겠지. 나쁜 자식들. 이젠 네 놈도 함께 끌고 가야겠군. P는 C의 멱살을 바짝 조이며 다그쳐댔다. 맹랑한 녀석. 더구나 지 입으로 그걸 밝히다니 어리석군. 아무튼 넌 이제 아무데도 도망치지 못해. 바보 같은 소리. C는 음흉하게 웃었다. 곧 P의 외마디 신음이 C의 웃음을 지웠다. P는 움켜잡고 있던 C의 멱살에서 힘없이 소나기를 풀었다. 그는 가슴을 감싸며 무릎을 꿇었다. 가엾은 풋나기. P는 거칠게 신음을 내뱉으며 헉헉거리고 있었다. 용서하게.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자네가 비밀을 아니 이상 어쩔 수 없다네. 그 순간 C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비수가 P의 심장 속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파고들었다. 그에 따라 P의 동공과 벌린 입은 점점 크게 확대되어 갔다. 마침내 P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C는 엎어진 P의 몸을 발길로 뒤집어 완전히 숨진 것을 확인했다. 그 다음 C는 쓰러진 P의 시체를 성큼 넘어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이튿날 S일보의 조간 사회면에는 커다란 특종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연쇄 방화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잠복 근무 중 피살된 신임 경찰관 P에 관한 기사였다. 상세한 사건 해설과 함께 피살 당시 군고구마 장수로 변장하고 있던 P의 개털 모자, 그리고 순진해 보이는 젊은 P의 사진과
그의 간략한 인적사항. 시민들은 이 놀라운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욱이 특종을 올린 S일보의 C 기자는 과로한 업무와 잦은 대모 진압, 게다가 말단 경찰관의 봉급 내력을 곁들임으로써 경찰관에 대한 시민들의 동정심을 환기시켰다. 이 기사를 읽고 시민들은 누구나 범인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다. 경찰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범인에게는 막대한 현상금이 걸렸다. 방송은 연일 시민의 제보를 호소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범인에 대한 의견으로 목청을 돋구었다. 그러나 헛된 추측만이 무성할 뿐 아무도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피해 죽음이 보도된 기사 맨 마지막에 바로 C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눈여겨보진 않았다. 그러나 그런 한순간의 소란도 한 달이 지나도록 또 다른 방화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차츰 잠잠해져 갔다. 그리고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서 까맣게 잊혀지고 말았다. 후일담이지만 기자 C는 최초의 화재 사건 이후 올린 몇 건의 특종으로 두둑한 보너스와 함께 잘 만들어진 공로패를 받았다. 게다가 C는 사회부 차장 대리라는 높은 직위로 단시일 내에 껑충 빠르고 안전한 도약을 할 수 있었다. 죽은 피의 시신이 어두운 땅 속에서 서서히 부패하고 있었던 어느 따뜻한 봄날의 오후의 말이다. 네, 상당히 씁쓸하고 비극적인 결말이죠. 이 유우재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가 된 이유를 이 작품 읽으면서 알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에 있었던 명암을 그중에서는 암에 집중해서 보여준 작품인데요. 여기 나오는 Y구, Y동은 영등포동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두움 속에서도 방범대원, 뭐 그런 얘기, 불심검문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정겨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옛날에는 적어도 강북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죠. 골목길에 골목골목 방범초소라는 가건물이 있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었던 초등학교 시절도 기억이 나고, 불심검문, 저는 그거 한 번도 못 받아본 학생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때는 정말 그랬죠. 경찰이 아무나 붙잡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이쿠, 웬 수다가 이렇게 길어? 유튜버가? 그러시겠네요. 멈추겠습니다. 네, 2시 10분의 비밀. 그 시절 기자들 치열했었네요. 네,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1986년도에 묶여져 나왔던 한국 우수 추리 단편 모음집에 실린 작품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재밌다 싶은 작품 4편 마무리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침이 나서 물러갈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